지금 그럼 공인중개업을 2004년부터 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정말 그동안에 벌써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네, 중개업을 맞습니다. 해오셨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을 봐오시면서 아 진짜 이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적들이 또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그런 경우였나요?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뭐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간혹 많이 있는데. 간혹 많이. 네. 그 중에서도 유독 좀 많이 안타까운 사례가 뭐냐면 충분히 뭐 근로소득에 대한 월급이 괜찮아요. 연봉도. 근데 그 대출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너무 크게 갖고 계셔서 집은 대출 없이 돈을 모아서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대출을 받으세요. 조금만 무리하면 집을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권해드려도 아니야, 집은 돈을 모아서 사야 돼. 이렇게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세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로 살면서 이제 근로소득이 연봉이 괜찮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으면 충분히 난 집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2년, 4년 동안 전세를 사시는데 안타깝게도 2년 후, 4년 후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또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2년 후, 4년 후에 집을 사겠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전세를 구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봉에 비해서 자기 근로소득에 비해서 너무 대출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집을 못 사시고 너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첫 집을 살 때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았어요. 왜냐면 네네. 친구들은 막 1억씩 대출을 받아서 가는데 그게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하우스포가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신혼집을 이렇게 좀 지나서 집을 살 때 한 5천만 원 최소로 잡고 그리고 저 재밌는 게요. 그 대출을요.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금방 갚았죠. 목돈만 빨리 갚은 생기면 거예요. 나가는 이자가 이 이자가 너무 아깝고 네네네. 이 대출이 계속 걸리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지 하고 빨리 갚았는데 맞습니다. 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대출을 지금 받아서라도 네네네. 좀 집을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 대출을 두려워하는 분들한테 좀 이런 부분이 또 대출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고 네네네. 또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네네. 것 같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크게 한 2가지 정도 좋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큰 장점은 대출을 받으면요, 강제 저축을 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매달 정해져 있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어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환 약속된 그 기간 동안에 제때제때 갚아 나가면 결국은 만기가 되면 오롯이 대출받았던 원금이 내 돈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강제 저축을 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집을 일단 집이 없을 때와 또 집을 샀을 때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뭐 부동산 세제라든가 정책, 뭐 정부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그냥 흘려들었던 뉴스에 불과했는데 내 집을 가지면서 나도 모르게 귀가 자꾸 기울어지고요. 어떻게 요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 어디에 뭐 개발 호재가 있어? 내가 산 주변에 집 주변의 시세는 어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고요. 재테크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떤 투자를 했을까 하는 그런 호기심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실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강제 저축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더 많은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집을 한 채 사고 나서 네네.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잘한 투자인지 잘한 네. 재테크인지 이게 궁금하다 보니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하락장에서나 상승장에서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네네. 상승장에서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내가 꼭지를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맞습니다. 거고 하락장에서는 내가 사면 또 내릴 것 같아서 사지 불안한 못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활용을 하는 게 네네. 과연 좋은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개념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무주택자들, 특히 무주택자들한테 굉장히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더 못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본인은 집을 살 때
투자 목적이 아니야. 내 실거주 목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투자 목적이 너무 강하세요. 내가 집을 샀는데 이 시점에 집을 샀는데 가격이 이게 정말 고점이어서 가격이 내려가면 어떡하지? 내가 대출 이만큼 받아놨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나는 어떡하지? 그런 부담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을 더 못 사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1주택은 투자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요. 집값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뭐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곡선을 보면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로 또 실거주 목적이라면 시세와 상관없이 또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집을 장만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럼 지금 중개업을 또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정말 많은 매물들을 네네. 수도 없이 많이 봐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보면서 그런 돈이 되는 매물들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게 있나요? 뭐 요즘에는 워낙 그 일반 분들도 전문가 수준에 거의 버금가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저건 좋은 물건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건 싼 물건이야 하는 물건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약간의 그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보더라도 저희는 현업에 있다 보니까 딱 어떤 물건이 나오면 시세보다 월등히 싸지 않아도요. 최근에 거래가가 얼마였고 저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라는 게 정확하게 판단이 비교적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는 가격에 대한 받아들이는 유동성이 굉장히 탄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만 놓고 보면 쉽게 싸다 비싸다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좋은 물건 선점할 수가 있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도 이제 본인이 관심 가져하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나마 그 해당 물건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물건이 딱 나왔을 때, 해당 물건이 나왔을 때 싸다 비싸다를 바로바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발빠른 판단력과 발빠른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보통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은 현 상태 그대로만 놓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현 상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뭐 미래 가치라든가 개발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은 매수자분들은 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이런 대수선 정도,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뭐 당연히 리모델링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아예 헐고 짓는 것까지 땅의 모양이라든가 뭐 용적률, 건폐율까지 계산을 해서 감안을 해서 가치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남들 내는 뭐 그냥 평범한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본다면 의외로 틈새로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꾸준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예전부터 특히나 의외로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본인들 자신만의 투자 패턴이라든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집이 나오면, 이거는 고객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그거를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이거 예전부터 안 됐어, 이거는 그렇게 탁 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마인드라든가 또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래 가치라든지 개발 가치를 좀 알아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런 걸 보기 어려울 텐데 그런 팁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위치한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 주택, 원룸 건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딱 매물로 나오면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헐고 지었을 때 건물이
몇 층까지 쭉 올라갈 수 있고 몇 층에서는 꺾여서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한 층에 대충 뭐 방이 몇 개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으면 얼마가 되겠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한 번씩 그려보고 이거다 싶은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평상시에 거래했던 건축사 뭐 설계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가설계를 그려보거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하면 제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주변에 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좋은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이런 팁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집은 땅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또 이게 2종지인지 3종지인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평상시에 좀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이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딱 집을 봤을 때 저기는 몇 층까지 올라가겠구나. 저기는 어떤 건물이 좋겠구나. 그런 게 그려질 날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지역의 전문가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좀 많이 여쭤보고 그러면서 네네네.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조금씩 배워가는 그 네. 방법이 일단은 좀 중요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많이 예전보다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거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이제 창의성도 약간은 보태져야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또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개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안에서 투자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정말 그 중개업만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 업을 하시다가 또 투자까지 또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보다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우연찮게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제 그때는 이제 바로 개업을 못하고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실장님으로. 실장님이 됐죠. 근데 거기 갔던 데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 단지 초입에 있던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경험할 수가 있었고 또 반대쪽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그 오래된 노후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우연찮게 접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만 초창기 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그다음에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자녀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중개를 해서 중개료로 받는 돈보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됐는데 그분들이 버는 돈이 더 큰 거예요. 실제로 산 분들이 더 많은 돈들을 버시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도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공부, 그다음에 사전 준비가 돼 있었겠지만 단순히 제 눈에 비치는 거를 결과로 보면요. 봤을 때. 결과로 보면 저는 정말 이거 뭐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짜리 이거 전월세 하나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이거 써봤자 20만 원, 30만 원인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밤에도 막 집 보여주고 했는데 그분들은 어느 날 쓱 와서 이거 살게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근데 한두 달 있다가 딱 보면 뭐 그 당시에 뭐 15년 전, 16년 전인데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그래서 그때 좀 미세하게나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중요하구나. 그 차이점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해서 그럼 나도 물론 내 본업이 부동산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돈을 벌면 돈을 버는 대로 비록 소액일지라도 투자에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으로도 돈을 벌고 자본소득으로도 돈을 벌면 내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업은 중개업을 했지만 또 부수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소액 투자를 이제 병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시는 분을 계속 목격을 하다 보니 그거에 맞습니다. 대한 자극을 받고 저도 모르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네네. 그쪽으로 이제 계기가 접근하는 계기가 되셨던 거네요. 네.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주변에 직장만 다니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 잘 안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있더라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맞아요. 말들을 네. 혼자만 알고 있지. 네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책에서 본다던가 이렇게 좀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는데 직접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받으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근로소득만 있으셨으니까 네.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로 처음 이렇게 투자를 하셨나요? 제가 처음 투자한 게 2005년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옆에 재건축 단지 있었잖아요. 그때 13평짜리 빌라였는데, 투룸 빌라였습니다. 근데 매매가가 그 당시에 8,500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대출 규제가 심하지가 않아서, 뭐 마음만 먹으면, 이자가 금리는 물론 높았죠. 맞아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대출을 원 없이 뽑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특별히 제 소득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8,500짜리 집을 사면서 6천만 원을 6%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또 제가 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래서 바로 전월세를 맞췄죠. 월세. 또 내 물건이니. 내 물건이니까 이거는 양타다. 1번. 양타. 예, 무조건 손님 오면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1,500에 45로 월세를 깔끔하게 맞췄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소유권 이전에 들어간 뭐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용. 그래도 그 살 때는 제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저는 중개료를 주고 떳떳하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개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부수적인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첫 투자가 한 1,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이렇게 보유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해서 3년 후쯤에 한 1억 3천 정도에 이렇게 매도를 해서, 첫 이제 수익을 봤죠. 그래서, 이건 신세계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자신감도 얻었고, 첫 투자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그 이후로도 그러면 첫 투자가 일단 잘 됐으니까 네네네. 그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네네네. 또 그 번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투자 중에서 네네. 좀 가장 이 사례 이 투자 너무 잘했어. 네네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뭐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금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네네네. 그 아주 기억에 남아. 이런 사례 있으신가요? 너무 많겠지만 그 아니요, 하나만 손가락을 꼽습니다. 너무 하나만 자랑하고 싶은 사례. 너무 과찬이시고요. 손가락으로 꼽는데 그 중에서도 뭐 굳이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제가 이제 돈이 이제 통장에 한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부동산 쇼핑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목돈을 크게 모으지를 못하고 소액이 생길 때마다 이제 소액 투자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요. 요즘하고는 좀 안 맞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그렇죠.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3, 4년 전에만 해도 소액 투자가 가능했고, 그래서 2017년도쯤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경기도 부천에 보면 1호선 중동역이 있거든요. 그 역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매매가가 3억 8천이었고요. 전세가가 3억 6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천만 원만 있으면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취득세라든가 부수 비용 포함해서 한 2천 한 7,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요. 이미 전세가 3억 6천에 맞춰져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잔금만 치르면 바로 소유권 가지고 오고 그냥 전세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건이었고 보자마자 눈에 이제 하트가 뿅뿅뿅 생겼죠.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그게 2017년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이제 가격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보니까 매매가는 한 7억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전세는 한 5억에서 5억 2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주택자다 보니까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기 때문에 수익률이 훅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안 팔았을 때를 그냥 세 전을 가정하면 뭐 수익률이 한 1000%가 넘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엔 전세가 3억 6천이었지만 지금은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세만 한 바퀴 다시 돌려도 뭐 수익률 개념이 이제 퍼센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이제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많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는 시드머니가 너무 모아놓은 게 적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말 발품 팔아가면서 한번 현장에 나오시면 의외로 그런 물건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열심히 발품을 파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다 보면 네네. 이렇게 좀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욕심을 좀 자제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좀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일단은 저도 그 투자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투자금이요. 그래서 일단은
제 투자금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건이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 딱 매물이 딱 나오면 가슴이 막 뛰는 물건이 있거든요. 이거다. 아, 이거 정말 하고 싶다는 물건이 딱 생기면 냉정하게 저의 통장 잔고라든가 제가 융통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범위 내에 충족이 되면 이제 고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무리한 투자는 결국은 이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는 물론 단기 투자도 있겠지만 또 한 번 하고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고 어차피 인생 길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생각해보고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이건 부담이 크다 싶으면 이제 차선책으로 제 주변 분들 아니면 정말 이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크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쫙 나열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도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리를 하나 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그 자금의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이렇게 넘기는 그런 편입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네, 또 내가 맞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좋은 물건이면 일단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판단하고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금이나 명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맞습니다. 좀 이렇게 부담이 되면은 네. 이제 그 다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까이 이제 지인이 될 가깝게 수도 있고. 지내는 네네. 지인분이나 평소 연락을 자주 주시는 뭐 투자자나 뭐 지인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또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었던 사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경매 투자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뭐 권리 분석이라든가 현장 답사 이런 거는 이게 평상시에 일이기 때문에 뭐 등기부 등본을 본다거나 건축물 대장 뭐 서류를 본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뭐 건물 뭐 외부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들려서 뭐 시세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요. 가장 어려운 건 투자에서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사람 상대인데 거기 살고 계신 분. 명도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이 이제 다양하게 사시는데 가면 명도를 하러 가면 일단은 한두 시간은 그냥 욕먹을 생각하고 많이 길을 열고 이제 부처님이 돼서 나는 수양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분들의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시간은 저는 역적이에요, 진짜. 왜 네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이걸 샀냐? 왜냐면 그 원인 제공자는 아니지만 네. 원망을 할 때가 쏟을 그렇죠, 때가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보니 모든 원망을 다 들으면서 그분들의 그동안 여기까지 그 집에 이사 오기까지의 스토리를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호응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여태껏 뭐 경매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뭐 강제 집행이라든가 이렇게 한 적이 없고 다 대화로 명도를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껄끄러운 상대로 만남이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다 좋은 인연이 돼서 아직까지 저하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도하신 분이요? 네. 그리고 명도를 당하셔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앞에 근저당이 많은 빚이 많은 새 아파트에 전세로 싸게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그래도 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에 전혀 해당 사항도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 1억, 2억에 가까운 돈을 떼이신 분이 있었어요. 떼인 분이. 그래서 그분이 맨날 전화하면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나 산에 있어. 막 이러시고 산에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연락 안 받으면 나 여기 없는지 알아. 막 이러시고 막 그러고 그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은 향동에 몇 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면서 뭐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런 걸 보면은 좋은 보람이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부분이 어려웠지만 경험이 쌓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아,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처음 인연과는 달리 좋게 마무리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셨네요. 이제 업도 중개업을 하고 계시니까 네, 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관계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부동산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보니까 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어렸을 때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돈에 관련돼서 만난 사이, 연결돼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얼마만큼 양보를 하고 상대방을 얼마만큼 배려를 하느냐, 그 차이로 원활해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고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1에서 뭐 10까지 있다면 1에서 10까지 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한테 중요한 거 1을 취하는 대신에 나한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2번을 상대방한테 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2번이 상대방한테는 제일 1번이 좋은 돼.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는 1번인데 어떤 게 또 나한테는 2번인데 상대방한테 2번이 1번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꾸준히 생각을 해보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면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시너지를 서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와 관련된 그런 문의를 했을 때 그런 답변도, 협상에 대한 그런 답변도 많이 해주실 것 같으세요. 네. 현장에 계시니까 네, 사례들이 맞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많고요. 그다음에 이 손님분들이 물론 이제 돈에 관련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할 때도 있고 좀 그러실 때도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자신의 조건이라든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함에 있어서 내가 가격을 깎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가격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데 조건도 자기한테 다 맞추려고 하고요. 본인한테. 가격도 깎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거래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는 좀 덜 중요한 거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좀 큰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 가격을 깎으려면 뭐 잔금을 좀 빨리 오, 맞습니다. 처리해 네. 준다던가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뭐 네네네.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 준다던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상대가 원하는 거를 그렇죠. 하나는 줘야. 상대방이 가려워하는 조건을 탁 들어주면서 가격 깎아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딱 바로 이렇게 쉽게 의외로 되거든요. 근데 가격 조절이 어렵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조건만 계속 내세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다른 걸 좀 양보를 한다면 의외로 또 좋은 가격으로 절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 거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모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지금 투자를 해오신 게 물론 초반에 빌라도 하셨지만 그럼 네네. 그 이후로는 좀 소형 아파트를 좀 많이 투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소형 아파트에 이제 주로 투자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돈이 이제 몇 천만 원만 생겨도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큰 목돈을 만들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이 나면 바로바로 또 투자를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소액으로 가능한 거,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이런 컨셉으로 매가가 좀 적은. 매매. 그러니까 뭐 물론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차이. 그러니까 이 차이는 들어가는 투자금. 그렇죠. 매매가와 전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손님들도 그래요. 투자자분들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매매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느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매매가도 중요하지만 내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내 투자금이 작으니까 나는 금액이 낮은 물건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선입 편견에 좀 쌓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보다는 금액이 커지더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매매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실제로 전세를 저희 지금 말씀하신 거랑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끔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전세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좀 어떻게 그런 걸 중개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 좀 어떻게 하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안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좀 약간은 안 됐을 때도 가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결코 한 달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즘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2달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 빼주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한 달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한 달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빼주면요, 저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물론 이게 뭐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핑계라기보다는 그런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그러니까 투자는 물론 꼼꼼하게 잘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해서 그 여유를 좀 타이트하게 당겨가는 게 중요하지, 타이트하게 잡았다가 이거를 좀 늘리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서 타이트하게
좁혀가는 거. 예. 방금 초반에 리스크를 좀 제거해놓고 시작하는 게 좀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이거 사시면 이거 좋아요. 이거 사시면 좋아요. 그렇게 브리핑을 하기보다는 이게 왜 좋은지 이렇게 쭉 장점과 단점을 나열을 해드리고요. 선택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근데 이거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사세요. 그러면 물론 좋죠. 제가 볼 땐 좋은 물건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그 손님은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투자의 그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물건이 그분한테는 안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찍어드리기보다는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제3자의 시각에서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선택권을. 네. 그걸 접근하는 분은 최악의 상황도 플랜을 짜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업에 계시니까 신축 빌라를 볼 때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나 네네. 이런 건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도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살펴보셨으면 한다 네. 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전세를 한번 살아볼까? 아니면 구축이어도 매매를 해야 되나? 신축 전세보다는 9억이라도 매매로 해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왜냐하면